방송은 식료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사 이 작가 이제 그 23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하려니 이것저것 골라야 할 게 너무 많아. 벽지도 다 비슷해 보이고 타일은 10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데 어렵다, 어려워. 너 시움을 아직 모르는구나? 스마트폰에 시움 앱만 깔면 여러 디자인 중에 딱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데. 시움? 그런 앱이 있었어? 시움은 가격 비교 사이트와 다르게 공사와 감리도 직접 책임지고 1년간 무료 AS까지 해준다고. 견적 나온 것과 달리 추가 비용이 있는 거 아니야? 가격으로 장난치는 업체가 아니라니까. 스마트폰에서 디자인 딱 고르고 지평수, 방, 화장실 소득만 딱 입력. 그럼 견적이 짠! 어허, 당장 스마트폰에 시움부터 깔아야겠다. 스마트폰에서 시움 앱을 다운받으세요. 여러분의 집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EJ 비공식 중고차 딜러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차량 판매 시 소정의 금액을 EJ의 친일 청산을 위한 군자금으로 기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진해운 마무리됐죠. 예. 뭐 문제 있었나요? 문제라기보다는 한진해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모르지 뭐. 네. 뭔 관심 있겠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겠죠. 네. 아, 지난주에 돌풍의 주인공은 깐돌이하고 빠빠오였지 뭐. 아, 깐돌이 빠빠였어요. 그래요. 어쨌든 뭐 우리가 2주 연속 K스포츠 뭐 미르재단에 관해서 최준실 또 차은택 감독 얘기했는데, 이제 뭐 JTBC에서 차은택 얘기했던 거 뭐 까고 난리가 났더라고. 예. 이번에 녹취록까지 들고 그러니까 뭐 뭔가 이제 하나 둘 베일이 벗겨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주는 난 몰랐는데 태풍이 오는지도 몰랐어. 저희도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갑자기 인터넷에 막 그러더라고. 태풍 오기 전날까지 북태평양 기단이 아직까지 활성화가 돼 있고 해가지고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간다. 그러면서 그런 있었어요?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 좆됐다 그러면서 이제 만세를 외치고 그랬는데. 아니 뭐 일본은 항상 좆대지. 일본과 대만은 이게 일기예보가 또 틀린 거예요. 예. 이 일기예보 도대체 기상청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번에 그래서 뭐 제주도, 부산, 울산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제주에 새벽 4시 전후로 해서 상륙을 해가지고요. 강풍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건물의 입간판 이런 것들, 가로수들 이런 것들이 좀 박살이 났고요. 그다음에 여수 이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힘을 더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제도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게 울산이죠.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이 태풍으로 한 7분이 사망하셨다고 그러고 뭐 재산 피해도 엄청나게 많다. 침수가 700동이나 됐다 그러고 차량도 한 1000대가 울산 공장에 있는 차가 또 다 새 차가 그렇죠. 현대자동차 그 차 이게 뭐라고 하죠? 집화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새 차들이 막 다 산타페 출고되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거 네. 물에 다 잠기면은 침수차 아니야, 침수차? 그렇죠.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모르지 뭐. 그 현대 입장은 뭐 절대로 이건 안 팔겠다 뭐 이런 거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저 실험용으로 쓰고 그리고 뭐 엔진에 들어가지 않은 거는 뭐 새 차에서 새 차에서 팔겠다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근데 뭐 일단은 많은 분들이 현대를 믿지를 못하니까. 그거 누구 탓이야? 소비자 탓이야? 현대차 탓이지. 그럼 지금까지 그 따오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걸리는 거 아니야. 정부랑 똑같은 거예요. 신뢰를 스스로 잃은 거지. 기간 동안에 현대차가 침수차라는 뭐 비가 새고 이런 것들 밖에서부터 안으로 물이 들어왔잖아요. 이번에는 물에 잠겨 있는 것 같다 사게 생겼네.
새 차가 중고차 값으로 팔리는 기적을 아마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네티즌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현대는 진짜 정신 안 차리면 뭐 이제는 거의 외국 차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시장 점유율 계속 뺏길 것이다. 정신 차려야 돼. 언제까지 한국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산차를 애용해야 됩니다. 뭐 이런 그거 안 통해요. 애국 마케팅이 그런 통하지 거안 않죠. 통하고 또 이제는 가격 경쟁력도 현대차가 좋지도 않아. 현대차 그렇죠. 존나 비싸. 꽤 비싸더라고. 같은 값이면 외제차 산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사실 뭐가 피해가 있으면 리콜 조치를 자발적 리콜을 해. 뭘 해. 에어백이 안 터져도 충돌각 소비자 이 개새끼야 이러고 자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쟁력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옵션들,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취향에 옵션이죠, 옵션. 마음에 드는 옵션들, 특히나 뭐 외제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제 버틸 텐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 외국 차들 옵션 들어오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 하여튼 현대차는 정신 차려야 되겠고 지금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마린시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마린시티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 예. 무슨 나는 진짜 그 영화 해운대 본 줄 알았어요. 예. 그런 거 일어난 줄 알았어요. 많이 됐는데 역시 화제가 됐던 것은 마린시티가 부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 엄청 비싸다며 여기 집 한 채 살려면 엄청 비싼데 우리는 이번 생에 못 들어갑니다. 네, 우리는 뭐 못 들어가죠. 엄청난 양의 외제차들이 아마 중고 금매로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가 원래는 그냥 바닷가였다면서요. 바닷가였는데 부산시에서 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가서 매립한 거죠. 매립해놓고는 만들라는 공원을 안 만들고 건설사에다가 땅을 쳐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고층 아파트가 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는 건축업자들만 배불리게 해주는. 부산 시민들이 마린시티 왔다고 무슨 혜택이 있겠어?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는 공원이 조성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방파제입니다. 방파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높게 계획이 돼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마린시티 사시는 분들께서 조망권 문제를 받아봐야 된다고. 받아봐야 되고 그거 막아놓으면 방파제로 높게 막아놓으면은 손님들도 안 오고 그러면 되냐 관광객들도 안 오고 이러면서 민원을 엄청 넣어가지고 이게 원래는 2.5m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방파제가 1.2m로 낮춰가지고 방파제가 설치됐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파도가 제일 높은 게 뭐 9m가 넘었다니까 다 넘어오는 거지 뭐 그냥 싸그리 넘어와가지고 이번 같은 물난리가 이렇게 왔는데 만약에 계획대로 2.5m 방수벽만 설치했어도 60% 이상의 파도를 막아줘갖고 효과가 굉장히 컸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천재에서 인재가 결합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다시 부산시가 방파제를 만들겠답니다. 누구 돈으로? 국민 세금. 그렇지. 빙고. 그럼 국민 세금으로 마린시티 물론 그분들도 국민이니까 네.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짜증 나는 거죠. 이건 이제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655억 원 정도 들어간대요. 네. 아니 처음에 지을 때 지들이 안전보다는 돈, 경제성, 뭐 조망권. 조망권 이런 것 때문에 안 한다 그래놓고는 지금 이렇게 되니까 또 시비로 그걸 해? 내가 이 돈을 들여서 마린시티 들어온 이유가 뭔데? 조망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돈이 더블로 들어간 거잖아요. 처음 지었을 때 높게 졌으면 돈이 이만큼 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당연히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기들이 이거는 자초한 일이다. 왜 이거를 그럼 만들어 주냐 이런 겁니다.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어디든 우리나라는 다 이래. 다 경제 논리가 제일 1번이야. 안전이 1번이 아니야. 이번에 원희룡 지사가 또 그런 얘기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제주도 얘기 했나요? 여기서? 했었죠. 예, 했죠. 제주도 얘기할 때 그 비자 문제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무비자고 그거. 네. 돈 관광객의 돈보다는 제주 도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했는데 원희룡 지사가 또 뭐 이상한 소리 했더만 다시 검토할 생각 없다고. 무조건 돈이야. 그러고 있는 중간에 또 사건 사고는 발생을 했고요. 뭐 있었나요 또? 네, 거기 때 그 제주도민 한 분이 또 중국인에 의해서 피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모든 게 돈으로 점철되는. 안타깝습니다. 참 겉보기 그리고 거칠의 그런 것들도 또 거기에 또 추가가 돼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그게 문제라니까. 우리나라 종특이야 씨발 이거는.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야 솔직히 외제차 왜 타냐?
보이려고. 뻥이라고 타는 거지. 뭐 배기량 좋아. 뭐 순간 스타트, 코너링. 아니야. 뻥이라고. 야, 코너링 얘기하지 마, 이 새끼야. 코너링은 임마 저기 우병우 아들이면 돼. 코너링 그거 이따가 얘기하는 걸로. 그래 타는 거 아니야. 아니 신혼부부 둘이서 살면은 13평 아파트도 충분하지 않아? 그런데 야 뭐 23평, 30몇 평 왜 얘기해? 지 친구들한테 뻥이라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 홈바도 있고. 그래. 어서 와. 아니 그렇게 우리 중에서 그래도 사정이 좀 좋으신 이 작가님도 처음에 신혼생활 시작할 때는 13평도 안 됐어. 기가 막힌 집에서 시작을 기가 했죠. 막히지. 우리 저 시골에서 아버지 엄마 올라오면 잘 데가 없어. 거기서 2년 살았어. 아니 신혼은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근데 네. 그것도 그렇게 하잖아요. 또 여성들 백 아니 한 달에 월급 200 받으면서 600, 800짜리 백을 왜 사냐고. 악이라고 부르던데. 아니 그래 그건 다 뻥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한다 그러면서 인스타에 커피 마시는 척하면서 그거 앞에서 커피 찍는 척하면서 커피 안 찍지. 그 상표를 찍잖아. 내가 그래서 인스타를 안 해. 그런 거 이게 다 남들 결혼식은 크게 해야 되고 말이죠. 예. 호텔에서 허례허식. 다 허례허식 남들 보이죠. 이러지 맙시다 진짜. 여자들에겐 가방이 있다면 남자들에게는 사골스방에 살면서 또 차를 사는 그러니까. 이런 허세들이 있는 뭐 거죠. 차, 시계 그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없어져야 할 문화예요. 이게 뭐 21세기 이게 뭐가 도움이 되느냐고 이게.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도 차에도 관심도 많고 시계에도 관심이 많은데 그냥 시간만 볼 수 있고 움직이면 그래. 되지 뭘.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이렇게 의식하다 보니까 자기애가 없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냥 뭐 예. 애들 교육도 옆집 애보다는 잘해야 돼. 이래가지고 뭐 가위도 시키고 뭐 이상한 막 유치원도 보내고 막 하는 거 아니야. 그 교육의 기준이 옆집이잖아. 그렇지 옆집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 5일, 6일을 경쟁으로 계속 내몰리잖아요. 비단 중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생존 경쟁에 또 사회인들도 내몰리고 거기에 또 온 가족이 동참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 정도는 좀 하면 성공하는 일을 좀 하면서 푹 쉬는 게 어떠냐고. 이게 너무 경쟁 사회로 몰리다 보니까 이게 거칠에 더 이제 뭐가 뭘 그런 걸로 인성 경쟁하면 안 되나? 그런 걸로 경쟁을. 그러니까 엄친아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게 뭐야? 그게 남의 눈에 의식해서 튀어나온 단어야. 안 그래? 모양새로만 완벽하게 그럼. 그치? 참 답답합니다. 결국에 엄친아가 남 얘기잖아요. 남 얘기죠. 예, 엄마 친구 아들. 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분들도 비교하거든 남들이랑 자꾸 남들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안 돼 보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좀 이런 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쟁 얘기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 외고 학생 하나가 그 외고의 경쟁에 이제 외고의 그 입시 경쟁에 지쳐가지고 구급공무원 시험 보고 구급공무원 됐다는 얘기가 좀 많이 예,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화제가 됐죠. 예. 근데 구급공무원도 경쟁 아닌가? 경쟁이죠. 결국에? 이게 참 그걸 보면서 결국에 경쟁을 피해 가는데 또 다시 경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그 뉴스 되게 좀 슬프게 봤어요. 그 20대로 이제 진입하는 도전에 대한 청춘이 기껏 할 수 있는 게 나는 이제 내 삶을 미리 결정을 짓겠다. 라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남들이 봤을 때 또 좋아 보이고. 공무원을 청년들이 많이 원하는 사회 발전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가 망할 징조예요. 아니 공무원 하는 일이 뭐야? 창조적인 일을 막 해? 뭘 자꾸 생산해내? 아니잖아. 오다에 따라 움직이고. 오다에 따라 움직이면 되고 아니 그렇게 정말 아이디어 반짝반짝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놓고는 짐작 하는 일 복사하고 이게 뭐냐고. 스티브 잡스 같으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에디슨 같은. 지금 공무원 비하 발언하시는 겁니까? 공무원 비하가 아니고 나라가 발전하려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청년들 반짝반짝한 아이들 갖고 있는 애들은 뭐 뭔가 새롭게 창조하고 만들고 뭐 투자하고 이런 데 해야 되지. 이렇게 공무원에 다 매몰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잘 하는지, 그럼요. 자기가 무슨 소질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 기회마저 원천 봉쇄되고 있으니까. 각자의 소질을 개발하여 이거잖아. 네. 야 솔직히 공무원이 뭔 소질이 필요하냐? 에? 공무원 뭔 소질이 필요하냐? 공무 비하 발언인데 제일 중요한 자꾸. 건 꼼꼼함이지. 예. FM대로 하면 되는 거지 매뉴얼대로. 네. 에이씨, 그래요.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예. 아까 코너링 나온 게. 올해 나왔던 뭐 이렇게 인터넷, 뭐 트위터, 페이스북, SNS에서 단어에서 트윙어라고 합니다. 거기서 유행하는 사람, 그 유행을 이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올해의 트윙어들은 반성을 해야 된다. 우리가 졌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코너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냐? 올해 최고의 멘트가 아닐까 싶은. 근데 이 작가님 예. 군대 가기 전에 운전했죠?
아니요, 못했어요. 운전 못했어요? 네. 난 이 작가님이 만약에 군대 가기 전에 운전했다면 이 얘기 듣고 되게 열받았을 것 같아. 저요, 왜요? 나도 나름 운전 코너링 잘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저는 운전면허 군대 가기 전에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다들 의경시험 쳤어요. 의경시험 쳤는데, 그 당시는 사실은, 의경 치면은 이제 자기 지역으로 오잖아. 나 같으면 치면 안동으로 바로 오는 거야. 또 그때는 돈도 좀 벌었어. 그랬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의경으로, 딱 갔는데, 그 시력 검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렌즈를 끼고 갔지. 그거 검사도 안 해. 이 아이가 렌즈 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 뭐, 부실하게 대충 하는 거지. 대충 하는 거야. 근데 전날 내가 대구에서 시험 쳤거든요. 전 대구에서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대학교 다니는. 또 빨았지 뭐. 빨았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렌즈가 없어졌어. 원래 있어야 될 렌즈가 원래 없어. 있어야죠. 그래 떨어졌죠. 이게 코너링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진짜 이거 허무맹랑한 것도 아니고 답변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아마 머리를 존나 쓰지 않았을까? 국감 나오기 전에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올 거야. 뭐라고 답하지?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 증인 어째서 그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을 그때 채용을 하게 됐습니까? 특히 근거가 아니에요? 있습니까? 이런 당연히 질문 나올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운전 실력이 남달랐습니다. 특히 코너링이 아주 코너링. 어떻게? 저기 어디야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다운을 했다네. 야, 아니 기껏 그 경찰차가 기껏해야 소나타 아니요? 예. 그 소나타로 코너링 좋아봐야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뭐야, 이 친구는 뭐, 그 군대에서 운전병 같은 거잖아. 네. 1호차인가? 아니면. 몰라요 정확히. 뭐 저기 서울 지방 경찰청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그 육군 개념은 아니니까. 정확히 어쨌든 그런 걸 거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요. 그 뒤에 사람이 편안하게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렇죠. 근데 코너링은 뭐야? 존나 빨리 존나 달려가지고 빨리 돌리는 거 달려가지고 아니야. 슉슉슉 하는 거 아니야. 뭔 필요 있어 그게? 빠른 지니까 빠른 탈출. 뭐지 카레이스 뽑아? 코너링은 씨. 아유 참. 참. 이런 대답이 기상천외한다.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것도 또 매칭이 되더라고. 이 아들이 좋은 차를 또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지차 아니라고 하지만 코너링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해력이 높을 수도 있다. 난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아 반대야? 왜냐하면은 그가 사회에서 몰던 차들은 코너링 탈출에 굉장히 좋은 차인데 그 차를 몬다고 코너링 탈출 실력이 늘까? 그 차 몰다가 소나타 코너링 하면은 되게 짜증날걸? 아. 난 그렇게 봐요, 솔직히. 그래. 하여튼 이건 뭐 희대의 코미디인 것 같고 우리가 이런 국가에 살고 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랑. 참 할 말이 없으니까 지원해도 유분수지. 참 답답하네요. 근데 이 사람들 백승석 부속실장 앞으로 역사에 이름 기록되지 않을까? 코너링으로? 희대의 개소리 이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거나 그러면 이런 양반들이 북악 스카이웨이를 승진하겠지 또 뭐. 무슨 뭐 카레이싱 전용 도로로 만들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스스로 경찰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행동을 하면 어떡하나. 답답하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자꾸 코미디만 하려고 그래. 이러니까는 자꾸 개콘이나 코미디 빅리그 애들이 긴장을 하는 거 아니야. 재미가 없어 요즘 개콘은. 넓은 범위에서 경찰 공무원이잖아요. 네. 상명하복하고 눈치 보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무원들 특유의 창의성 없고 창의성이 웃기게 발현됐네. 웃기게 발현. 그래요. 하여튼 뭐 이 발언은 올해의 개소리로 등록되지 않을까 등급? 싶고. 예. 이거 또 요런 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국정감사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김재동 뭐야 그거. 김재동 씨가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JTBC 톡투유 아마 그 방송이 맞을 겁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저도 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런 농담처럼 그런 얘기 했었어요. 내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어떤 행사에서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길래 그 아줌마를 아줌마 저리 가세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는 장성의 마누라였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발각돼서 나중에 내가 징계를 먹고 영창을 13일 갔다 왔다. 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지. 그 왜 군대 있을 때 그런 에피소드 하나씩 있잖아. 예, 웃기려고 한 거지 뭐. 웃기려고 한 거지. 뭐 하루를 갔다 오도 갔다 오도 야 원래 군대 얘기하면 뭐 어떻게 돼? 약간 야 간첩도 있어. 뭐 간첩 잡은 사람 야 내 주변에 간첩 잡은 사람 얼마나 많지 허세가 알아? 좀 들어가죠. 네. 근데 몰라. 이게 진짜로 있었는지 네. 김재동이 재밌게 말하려고 네. 직업이 웃기는 직업이니까 네. 말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웃긴 거는 이거를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얘기해서 이런 발언한 사람은 증인은 출석시켜가지고 진실을 뭐냐 그게. 그래서 국방부 장관께서는 직접
그 김재동이 근무했던 부대에 근무 일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야, 진짜 할 일 없다. 진짜 할 일 없다. 영창을 가지 않았다라는 흔적까지. 야, 진지병 드셨나? 왜 그래? 웃자가 우리 이제 와서 댓글이나 달아달라 그래. 우리 뭐 얘기하면 진지병 걸려가지고 막 농담하고 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같은데 이거? 아니 근데 김재동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어 버렸네요. 그런가 보네요. 예. 내 이름도 한 국감장에 올렸으면 좋겠네. 뭐로? 아무거나도 씨발 올렸으면 좋겠네. 예. 뭘로 올릴까? 제의를 막말 시사평론가. 아 이게 뭐냐고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나라에 녹을 드셔가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자빠졌어요. 이게 무슨 군 모욕이야? 이게 군 모욕이야? 재밌으라고 한 얘기를? 나는 솔직히 영창을 만약에 그걸로 진짜 갔다 그러면은 되게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아예 지나가던 아줌마가 장성의 부인인지 아니면 부사관의 부인인지 뭐 어떻게 알아? 근데 김재동 씨가 군대를 한 90 뭐 초반에 갔겠지. 그렇겠죠. 그죠? 초반이나 뭐 중반쯤에 갔겠죠. 그때는 나는 이거보다 더한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 안 그래? 더한 일도 많았어요. 우리 군대 한번 생각해보라고. 우리는 이거보다 한 3, 4년 늦게 갔지만 생각해보라고. 우리 때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걸로 영창 보내고 군기용대 보내고 막 그랬잖아. 차마 방송이니까는 이게 팟캐스트에다도 얘기 못하는 기가 막힌 일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툭 터놓고 이게 똥도 찍어 먹을 수도 있어. 아니 그럼 국방장관 지가 뭘 알아? 병사 생활 해봤어?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장성들 특히 이제 장교 들어가는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신병교육대라도 한 번씩 보내야 될 것 같아. 장교이고 나발이고 전부 다 병부터 시작한다고 봐. 예, 저도 그런 차원에서라도 병부터 시작했고 장교까지 올라와요. 이게 병사들의 마음을 알아야 장교들이 전쟁이나 그렇죠. 일하든 뭐라든 진짜 자기 식구처럼 데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것들은 병사의 마음을 1g도 모르거든. 얘들이 솔직히 뭐 하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부사관 좀 거치게 해가지고 부사관 때 대학교 가게 하고 부사관 대신에 뭐 사관학교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난 될 거라고 보거든요. 에휴, 이 나라 군대의 역사를 봐요. 백선엽의 후예들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겠죠. 참 깝깝합니다. 다시 그러면 국감 얘기 하나만 더 해봅시다. 교문위가 요즘에 맹활약 합니다. 네. 이거는 K 스포츠 재단하고 미르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교문위 여당이 또 보이콧했대. 보이콧한 이유는 야당이 최순실하고 차은택 증인 채택하자 했다가 그래? 그럼 우리는 못해 하고 나갔다는. 이러면 여당이 이러면 이럴수록 더 헤라디야 그렇지 뭐. 더 이상한 거야. 아니 부르면 되지. 아니 뭐 있어? 그렇지. 아니 뭐 있는 거야? 진짜 뭐 말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야? 부르면 되잖아. 왜 기존에 출석하기로 약속했던 증인들을 점점 궁지로 몰아넣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당이 보이콧하면 야당은 계속 물어뜯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약간 이상한 거예요. 최순실 차은택이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여당이 그 문제로 또 보이콧할 일 없지. 보이콧했다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놓고 또 보이콧해? 이제 보이콧하는 것도 이유도 몰라. 아몰랑이야 그냥. 욕먹는 거에 대해서 무신경해진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냥 막무가내야. 막무가내로 대통령만 지키면 된다니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차은택이 대통령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간접적으로 지금 증언해 주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는. 그렇지. 우리가 필사적으로 막고 있잖아. 이렇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계속 막을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그렇게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점점 궁지에 몰릴 텐데. 그걸 뭘 아나? 아니 여당에서 벌써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음에 정권 뺏기면 우리 좆된다고. 아니 근데 지금 그 핵심 지도부부터 시작했고 다 친박이 싸그리 잡고 있기 때문에 비박이 뭐 할라 그래도 특히 또 친박의 강경파들이 있어. 아주 조원진이네, 이장우, 저희 코뿔소 같은 사람들 미쳐서 날뛰고 있거든. 미쳐가지고 지금 뭐 우와, 재선이 사슬한테 핏대 세우고 막 이런 난리가 없어요. 뭐 김진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 새누리에서는 그러니까 약간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뭐 하려 해도 그 사람들이 입도 뻗고 못하는 거야. 사실 새누리당이 정상적인 집단이면요 지금 초선 의원들이 한마디 해야 돼. 초선 재선이 특히 소장파 이런 사람 너무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소장파. 이거는 이제 너무 나갔다. 선배들 정풍운동 막 해야 된다고. 그렇죠. 폼이라도 해야지. 폼이라도.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뭔가 기댈 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한마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최순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요즘 또 정유라 혹은 정유현 최순실 딸 따님 이야기가 계속 특혜를 받고 있다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노웅래 의원이 뭘 하나 깠더라고. 국정감사장에서.
얘가 2014년도 국가대표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시안게임 9월달에 나가서 금메달 땄잖아. 승마는 그게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4명 나가가지고 그 김승현이 아들내미랑 같이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실력 없다는 논란을 일단 불식시켰는데, 그리고 2015년도에도 국가대표가 돼요. 예? 근데 노웅래 의원이 지금 국감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2015년도에 국가대표 활동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예. 전무, 출전 기록 X. 그리고 국가대표는 또 특히 승마 같은 경우에는 혼자 많이 하잖아요. 또 비싼 말 데리고 전지훈련 그렇죠. 따뜻한 곳에 또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승마협회 관리를 잘 못 맞죠. 그래서 훈련 계획이라든가 훈련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훈련 확약서 이런 것들을 승마협회에 제출하게 돼 있답니다. 자, 국가대표가 4명이라 했죠. 나머지 3명은 2015년도 다 제출했는데 승마협회 아니고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네. 근데 얘만 없어. 서류라도 내야지. 안 했어. 그냥 무대뽀야? 그래서 국정감사에 나온 그 관계자가 2015년도에서 독일에서 훈련했다는 걸 확인했다.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증거 있냐? 증거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야, 지들도 깝깝하겠다.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어쨌든 특혜잖아요. 네. 자, 특혜 됐죠. 지금 2016년도에는 이제 국가대표가 안 됐는데, 이상하잖아. 2014년에 금메달 딴 애가 2015년도에 아무런 대회에도 나가지 않고 출전하지 않았는데 왜 학교를 나가지? 2015년도 얘가 2015학번이잖아. 네. 왜 학교를 안 나가가지고 그렇죠. 예. 그 사단을 만드냐 말이야. 네. 그러면 학교도 안 나가고 훈련도 안 나가고 뭐 했냐 말이지. 뭐 했어? 아니 뭐 했냐고. 말 못합니다. 아는 거 있구나 또. 빨대한테 들은 거 있구나.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언젠간 밝혀지겠죠. 저는 밝혀지리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국가대표가 예. 부상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이 훈련도 이제 출전도 안 하게 되면 징계 조치가 내려지나 봐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걸 근데 만약에 여당이 정쟁이다, 표적 수사다라고 얘기하면은 야당에선 당연히 저기 특히 이 국정감사에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좀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교문위에 이대 총장 불러가지고 물어봐야지. 그리고 2015년에 학교 안 나가고 이랬을 때, 두 번째 학기부터 그 엄마가 선글라스 입고 나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 최순실이야? 이걸로 모셨다는 그렇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통했는 거고. 근데 학교도 안 나가는 애를, 봐. 우리 이 박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 아니, 대회 나가고 이러면은 학교 안 나가고 출석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얘는 안 나갔다니까? 대회도 안 나가고. 만약에 내 학생이 그랬으면은 F지. 그러니. 울며불며 빌어도 F지. 근데 얘는 뭐 했나? 학교도 안 나가고. 야, 아는 새끼야 그렇게 자꾸 물어보지 마! 아니, 신기하잖아. 어디 클럽 다녔대? 모르지 뭐나요. 알 길 있나. 외국에 있었겠죠. 어딘가에서 뭐 자기 인격 수양에 도움되는 그런 좋은 만남이나 뭐 이야기를 듣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모르죠. 우주의 기운을 모았나? 그치. 하여튼 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미스테리한 집안이다. 미스테리한. 또 다른 뉴스를 보면요. 지금 얘기했던 마사회 관련 얘기인데요. 그 최순실 딸의 훈련을 갖다가 현명관 한국 마사회 회장이 특혜를 줘서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김영권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요. 말을 3마리 입소시켜서 최 씨의 딸 정유현 훈련을 따로 도왔다. 그러니까 특혜를 준 거예요. 원래 관리 안 하는데 저는 아이까 나 최순실이야. 이걸로 다 모신 거라니까. 뭐 어차피 이 사람이 아이 최순실이 뭐길래 도대체. 최순실이 뭔데. 이 마방에 들어가는 게 뭐 돈이 관리비가 월 150이라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150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야. 하지만 없지 나 않지. 최순실이야. 나한테 그런 얘기는 야 비교 이거 아니야. 그래 하여튼 이거는 좀 미스테리한 집안인데 제가 어제 이 정유라 씨가 이 학교도 안 나오고 말도 안 타고 뭐 했는지 찾아본다고 밤을 샜네. 알바했나 알바? 못 찾았어요. 알밥 줬나? 몰라 못 찾았어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언젠가 밝혀지겠죠. 근데 사생활인데 뭐 또 밝히면 뭐해? 그래. 뭐 솔직히 뭐 했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없어. 아니 저는 아까 그 사무총장이 답변이 독일에서 훈련한 거 확인했는데 증거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한 얘기를 듣고 네. 아까 그 우수석 아들 병역 특혜 코너링 네. 아니면은 특혜 아니다 증거는 없다. 네.
뻔뻔한 거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변명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이거 그렇군요. 진짜 답답해. 그럼 경찰도 걔도 코너링이라고 말하지 말고, 코너링이라고 말하면 조롱 받았잖아. 그치. 그러지 말고, 특혜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특혜 없어요? 없었습니다. 이게 특화 아니 이거 특혜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야. 뻔뻔한 거 아니면 개그밖에 못해. 아니면, 지도 너무 족같으니까는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이번에 그거 몰라? 외교부 대변인. 복사 발언, 복부 발언 몰라요? 뭐였죠? 아베 총리한테 사죄 편지를 좀 써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감정적으로 좀, 감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베가 털끝만큼도 그런 생각이 없다. 대답했잖아? 그러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아베 총리 발언이 다소 거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외교적인 결례가 아니냐는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아베 총리에 관련 발언, 특히 구체적 표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기자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언급을 자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언급을 자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베 총리에 관련 발언, 특히 구체적 표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이거 5번 했어. 5번 했다고? 자제하고자 합니다. 자제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 꼬라지가요. 이거 뭐라 표현해야 되나, 진짜. 아베 총리의 관련 발언, 특히 구체적 표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이 다소 거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외교적인 결례가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는데 아베 총리의 관련 발언, 특히 구체적 표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급을 자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 안 해주고 계신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조금 이해를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언급을 자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베 총리의 관련 발언, 특히 구체적 표현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 표현에 대해서 자제를 해야 되는 건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표현에 대해서 발언, 특히 구체적 표현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 작가가 가끔 YS 저 때만도 못한 정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YS 때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그랬거든요, 먼저. 이만도 못한 것 같아. 자, 봐. 내가 아까 세 장이 공무원 디사. 봐! 공무원들 지금 3명이 답변하는 꼴하지 마! 컨트롤 C, 컨트롤 V. 아유, 답답해가지고, 아유. 입장이 없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말을 하면은 매우 곤란해질 입장이 있겠지. 뭐, 그렇겠죠. 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국민을 개대줄 아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도. 좀 있으면 잊어. 나는 빨리 여기서 오늘 대답만 마무리 짓고, 자, 종이 캡스 접고, 자, 저 가보겠습니다. 오히려 질문 안 받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저 양반이 더 멋있더라고. 한국학 중앙연구위원장. 이기동 원장? 이기동 원장이 더 멋있더라고. 젊은 것들이 새파란 것들. 야, 이게 더 멋있지 않아? 야, 그 양반 뭐 멋있긴. 야, 언급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언급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낫다, 씨발. 근데 난 좀 안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솔직히 좀 안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 국감장에서 그렇게 튀어나온 게 없었잖아요, 역사가. 자, 학계 선배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이 고생 많으시지 뭐. 어르신이 뭐 이런 말에서 뭐냐면 말년에 무슨 영화를 누리시겠다고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가 싶기도 한데 이기동 원장 관련해서는 몇 가지 좀 봐둬야 될 게 있는 게 첫 번째로 이기동 원장이 박사학위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학대학원이 있거든요. 제가 졸업한. 거기에서 박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석사가 박사한테 학위장을 주게 되는 참 재밌는 광경이 벌어지는데 아니 뭐 인정 뭐 교수도 하셨고 그러니까 왜 그 연구자들 뽑을 때 박사 학위하고 석사 이후 몇 년 동안 경력자하고 똑같이 등치를 하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뭐 난 인정한다고 치고 문제가 그때 행정 경력 있냐고 손혜원 의원이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행정 경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보직 교수나 그런 걸 하신 경험이 거의 없어요. 왜 된 거예요? 이 박사가 올 때는 왜 됐다고 봐요? 국정교과서하고 아무래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잘릴 것 같다던데? 그럼 잘리면 누가 오나? 모르지 뭐. 지금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은 이기동 원장이 낫다. 오히려? 네. 누가 오는데? 이기동이 잘리면은 내부 승진으로 권희영이 될 수 있다. 이거 뭐 똥 피하다가 씨 뭐 벼락 맞은 꼬라지네. MB 지나가고 박근혜 온 거랑 똑같은 거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니네 소원대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심심치 않게 얘기가 들렸거든요. 내부 승진해가지고 좀 원장이 한 명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지금 딱 부원장까지 이제 내부의 교수들이 올라가요. 근데 원장을 딱 단다. 그게 또 권희영이다. 그럼 이제
난리라는 거지, 난리. 그거를 당하느니 차라리 이기동이 낫다라는 썰이 나오고 있어요. 권희영으로 가게 되면 완전 우회전 드리프트 각이야? 그렇지. 아니, 완전 코너리 죽여줬지. 그럼 권희영 씨는 박 대통령이랑 찰떡궁합인 거지? 예, 그렇죠. 골치 아프네, 이거 진짜. 예, 그러니까 못 피하려다 뭐 맞을 수 있다고. 그래요. 전공 교체되면 어떻게? 이 박사, 부원장 좀 가면 되나? 얘 아직 젊어. 아직 나는 그 짬밥은 안 되고. 그럼 어디 가고 싶어? 말만 해. 저요? 지금 아무 데나 가고 싶을걸. 나 진짜 솔직히 여기 좀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리고 손혜원 의원께 이 자리를 빌어 묻고 싶습니다. 아마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업로드가 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교육부 산하기관들 감사가 마지막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각 사립대학교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전 예상이 들거든요. 이거는 묻는 겁니다. 상지대학교나 아니면 사립대학교들 문제가 이대에 너무 좀 눌려 있는 게 아닌가, 묻혀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상지대학교를 꼭 다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청탁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한테 청탁해도 돼. 청탁해도 돼요? 네. 그럼 상지대학교를 꼭 다뤄주십시오. 상지대학교를 비롯한 사립대학교 문제 꼭 다뤄주십시오. 이건 자신의 이권을 위한 청탁이 아니라 아니잖아. 문제 제기를 그렇지.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죠. 교육부에서 감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사회에서 이사 승인 취소가 났는데 이게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반드시 물어봐야지. 네. 이사는 지금 근데 관선이사 파견이에요, 그럼? 관선이사 파견밖에 방법이 없는데 지금 한 4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뭐 이의도 제기하고 청문회도 해야 되고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거에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그리고 비단 상지대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학 전체의 문제가 상지대에 상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국회의원들의 신경 쓰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서울에는 거기에 걸맞 비슷한 게 세종대가 있습니다. 거기 좀 털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분 모교도 만만치 않아요. 그 간선이사가 파견되고 그 간선이사들이 이제 뭘 할 거 아닙니까? 이박 간선이사 파견돼서 이 박사 복직은 없는 걸로. 없는 걸로? 간선이사 파견되는데 복직은 없어. 얘는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상처뿐인 영광? 그렇지. 상처뿐인 영광? 학교를 위해서 희생해 니가. 우리의 소문 날라가고? 그럼 난 소송 들어갈 겁니다. 그래? 왜냐하면은 소송에서 저 씨발. 그 소총위에서 이겼는데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잠깐만 할까요? 뭐 다른 데서 많이 했는 거지만은 백남기 씨 유족이 직접 글을 썼더라고요. 그 혐오 악플. 좀 인간이기를 좀 부탁드린다고. 인간의 돈은 좀 넘지 말자. 그러니까 그 딸이 외국에 살잖아요. 외국인과 결혼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발리 갔다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천올로 갔다고. 거기가 아마 형님네 댁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것도 특히 김진태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은 또 말도 하기 싫은 어떤 만화가 너무 과해. 김진태는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춘천 시민들 얼굴에 더 이상 먹칠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나오면은 춘천 시민들이 잘못된 사람을 뽑은 정말 사람 보는 눈 없는 그런 유권자로 낙인 찍히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좌우 혹은 뭐 보수 개념, 꼴통 개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진태가 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행동들은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동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다운 행동을 합시다. 똑같아. 김진도 그런 얘기 하고 자빠졌더라고. 우리가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도대체. 영화 대사에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은 못 돼도 짐승은 되지 말자고. 내가 봤을 때는 개들이 개돼지 같아. 우리가 개돼지가 아니고. 하는 꼬라지를 봐.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눈 하나뿐이 없는 나라에 눈 두 개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또 오히려 장애인 취급받는다고. 막 갑자기 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김진태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박지원 의원 눈 갖고도 비하했어요. 그래요? 네. 대단한 사람이야. 뭐 눈 갖고 한 것도 그렇다 치고 간첩으로 거의 몰다시피 한 그것도 참. 권력은 영원하지 않는 건데 착각하고 있나 봐 김진태.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된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김진태 의원이 지역 내에서 평판이 그렇게 안 좋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조직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무엇보다 춘고를 안 나왔거든. 춘천에서 춘천고등학교 나와야 되거든. 거기 얼마나 끈끈한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번에 안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은데 천신만고 끝에 됐으면은 좀 자중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여당에서 스피커 노릇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악악대고 비명 지르고 다니는 애들의 공통 특징이네요. 김진태, 이정현 다 천출 출신이네. 천출이요? 천출이지. 근본도 없는 것들이지. 근본도 없는 거. 걔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김진태 나름대로 검사 출신이잖아. 천출이라고. 검사에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 건가? 지금 뭐 박근혜 왕족으로 봤을 때는
다 근본 없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더더욱 더 크게 짖어야 돼. 그치, 내 목소리가 그대에게 닿기를. 약간 홍준표하고도 오버랩이 돼요. 그래요. 경북고가 아니잖아. 그래요. 홍준표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사문제 거기까지만 하고 본격적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민족일보 조영수 특집입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사법살인 한 거 아니에요? 조영수? 네. 네. 언론 탄압해가지고 언론인을 죽여버린 거잖아. 자기 입지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박근혜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 탄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방위로다가? 조선일보가 두드려 맞고 있잖아. KBS, MBC 어떻게 됐어 지금? 다 언론 탄압이야 그거. 그냥 건물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나는 또 언론인들한테 소위 말하는 기레기라고 불리는 것들한테 조영수 같은 마음을 좀 가지면서 언론인의 길을 걸어라 이런 충고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민족일보 조영수 특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입니다. 저희 마포 세레나데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포대교 바로 앞 초고층 빌딩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유리 파노라마 창으로 환상적인 조망의 한강과 여의도를 내려다보면서 두 분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썸녀에게 로맨틱한 사랑 고백을, 인생에 한 번뿐인 프로포즈, 바쁘다고 그냥 지나쳤던 결혼기념일, 100일, 1주년 등 각종 기념일을 영화 속 주인공처럼 더욱 특별하고 멋지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여러 가지 코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으로 큰 감동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 가족분들끼리 오셔서 단란하게 식사하고 가셔도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마포 세레나데를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마포 세레나데를 친구 추가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예약하실 때 EJ 청취자라고 얘기해 주시면 특별 할인과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족일보하고 조영수 우리 방송에서 언제 한번 다룬 것 같은데 어디서 다루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조봉암 특집 아닐까요? 그래요, 말튼 뭐 그래서 네, 거기 있었던 원고를 좀 복붙해올라 했더니 씨발 어디서 나왔는지 한 230회 하니까 네. 어디서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를 구박하지 마세요. 어디서 했는지 기억 못하냐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안 물어봤잖아요, 니네 둘한테. 네. 니넨 기억이 안 나. 내가 기억이 안 나면 니네들은 당연히 몰라. 그래서 자, 민족일보 조영수 상황은 뭐예요? 아까 이 작가가 잠깐 얘기했지만 조영수 선생이 그런 필화로 인해서 억압을 받았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나 반응들은 현재 언론인들이 좀 보고 배워야 된다. 네,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때만 해도 소위 말하는 좌익, 뭐 진보 진영이 굉장히 사람들이 새가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새가 언제 그렇게 다 꺾였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게 왜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크게 주어졌던 데가 미군정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언제냐면 장면 정부 시절이에요. 왜? 이승만이 혁명으로 아웃됐잖아. 예. 그러나서 언론의 자유가 번물듯이 밀려와가지고 신문이 갑자기 몇백 개 새로 창간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장면이 또 헛짓거리 했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 박사 얘기가 뭐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자, 세장. 뭐 한국의 어두운 역사에서 보면은 사법사인으로 많이 대표되는 인혁당 사건, 최종길 교수 사건, 같이 이제 엮여서 나왔던 뭐 조영수 얘기. 아마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됐을 겁니다. 박정희 편, 아까 얘기했던 뭐 여운형 편에도 언급을 했을 거고요. 예, 조봉암 때도 나왔을 거고요. 아마 그 맥락에서 보면은 늘 있었다. 그리고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저는 이 작가님이 요거 한다고 했을 때, 얘가 자기의 지금의 어떤 심정을 이걸 하는 게 아닐까. 사옥살인 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날 죽일 거야? 난 죽어도 돼. 괜찮아. 난 뭐 사한 거에 미련 없어요. 다만. 진짜? 아프게 안 죽었으면 좋겠어. 졸라 아프게 죽일 거야, 그럼. 아, 그래? 자, 봅시다.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정권 잡자마자 맨 먼저 달려간 곳이 KBS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고 제일 먼저 한 짓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일보 폐간과 디은 사장 조영수의 사형은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언론 탄압을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시범 케이스로 뜯어 팬 거죠. 예. 5.16 조영수가 어디 잡혀갔냐면 5월 18일에 잡혀갔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한 거야. 바로 때린 거야. 그렇죠. 야 봤지? 이렇게. 깡패들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잡아들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죄 없는 언론사와 언론인이 정치적 살인을 당하고 정치적 폐간을 당했던 건데 그러면 왜 박정희는 죄 없는 조영수를 사형대에 올렸을까? 자,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자마자 대내외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반공을 국시로 삼. 그거죠. 왜? 지가 빨갱이 출신이거든. 남로당. 이걸 뺏겨내야 돼. 그리고 미국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위에다 나 빨갱이 아닙니다. 이거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이 민족일보 혁신 세력을 잡아가지고 먼저 죽여버리면 봤지? 나는 빨갱이 아니에요. 이거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또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정권을 잡은 후에 혹시라도 자해가 될 세력들, 나를 비판하는 세력들, 거기에 재갈을 물자. 이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혁신계를 대표하고 있었던 조용수와 민족일보를 희생양 삼은 거죠. 역시 스네이크 박이다. 여기에 또 부응해가지고 2대 설립자라고 얘기하는 양반이 또 내가 보증한다 빨갱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누가요? 최순달? 누가? 2대. 아, 2대? 2대. 자, 이 뭐냐면 동정심이나 도덕심은 눈꼽만큼도 없고 오로지 권력 의지밖에 없었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참으로 야만의 시대 아닙니까? 나의 권력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동료들과 자기의 조직을 갖다가 몽졸히 넘겨준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참 왜 EJ를 위해서 또 불금쇼를 위해서 또 조도 못 먹는 이 박사가 한 번씩 희생했잖아. 다 비교하고 잡고. 농담입니다, 농담. 자, 조영수는 1930년 4월 24일 생인데 호적에는 4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 진양군 대곡면 단목리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만조 씨고요. 조영수의 13대 할아버지가 세자의 스승이었답니다. 이게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자가 맞는 세자죠. 박보검 아니고. 아버지 조판상은 하규남과 결혼했는데 하규남은 진양의 만석군 하종식 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친가 외가가 전부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조용수의 작은 아버지 조경규는 세브란스 의전을 나와서 경성제대 산부인과에서 근무했던 의사로 시사신보 사장 2대, 3대, 4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자유당에서 원내 총무를 2번이나 지냈습니다. 원내 총무가 지금 말로 하면 원내대표인 거죠.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는 거죠. 그럼 이 집안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그러니까요. 집안이네요. 재력으로나 정치력으로나 전부 권력과 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던 그렇습니다. 그런 집안이네요. 자, 아버지 조판상은 어머니와 결혼 후에 신부집에서 신랑 친구들에게 발바닥 맞는 풍습을 지내다가 있잖아 매달고 이런 것 좀 이런 것 좀 하지 맙시다 진짜. 요즘은 없어졌어요. 우리 때는 없어졌죠. 없죠. 우리 때는 없어졌고 아마 우리 제 나이보다 한 10살 이상 되신 분들은 많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뭐 신부 나오라 그래 노래 부르러 시켰잖아. 노래 부르고 막 구두에 막걸리 담아서 그래. 주고 막 그랬어요. 우리 때는 이런 거 안 하고 더 심했어. 그지 뭐 신랑 바지 안에다가 바나나 집어넣고 뭐 까라 그러고 뭐 그런 거 했어요. 팬티 안에다 구슬 넣고 그거 찾으라 그러고 뭐 이상한 거 했어. 아무튼 그랬는데. 뭘 진짜 그런 걸 했어? 했어. 우린 토마토 했다. 방울토마토. 뭐 그런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런 발바닥 맞는 걸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잘못 맞았구나. 아니 잘못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달고 때리잖아. 그게 풀어졌거나 그랬나 봐. 떨어졌구나. 골반을 크게 다쳐요. 아이고야. 그래서 부유한 집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 뭐 고치는 것보다 일본에 고치는 게 나으니까 일본에 가서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은 못 고치고 끝내 불구의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가 처가가 다 잘 살았기 때문에 조영수의 아버지는 취미인 사진을 업으로 삼아서 대구에 사진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예술가로 지냈는데 좋은 말로 예술가, 나쁜 말로는 한량이지 뭐. 이거야 이거. 집에 돈 많겠다. 옛날에 뭐 사진이 업이 돼요? 그래요. 그냥 여기 사진관에 이거 스튜디오 차려놓고
또 끼가 있었나 봐. 네. 그래가지고 그 가수들 막 불러가지고 같이 놀고 그랬대요. 그래서 조용수가 어렸을 때 그 백년설 같은 연예인들이 아버지 스튜디오에 놀러가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뭐 그런 거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삶이네요. 낮에는 부럽다. 기타 치고 그렇죠. 밤에는 술 한잔 하면서. 돈 떨어지면 여보 용돈 그렇지. 좀 줘. 그렇지. 장인어른 용돈 좀 주세요. 네. 자, 조용수는 이런 조판상의 둘째로 태어났으나 외삼촌 하만복이 3대 독자로 자식이 없어서 그의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보통 외삼촌 쪽으로는 잘 안 가는데 원래 자기 직계 직계로 형님들 가죠. 쪽으로 가지 않나요? 근데 여기는 둘째였기도 했고 이 외갓집이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또 처갓집 덕을 보고 있잖아. 우리는 첫째로도 보내. 덕을 보고 있는데. 가서 새끼야 살아.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하만복 역시 과도 정부의 입법 의원, 반민특위 의원. 예, 반민특위 의원이면 뭐 대단한 거죠. 또 2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 작은 아버지도 국회의원이었죠. 또 언론인이었죠. 외삼촌, 내가 같이 자랐던 외삼촌도 국회의원이었잖아. 자, 그렇게 살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정치력, 또 언론인으로서 감각 익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은근 뭐 시쳇말로 강남 좌파? 약간 그렇게 그런 볼 수도 있죠. 느낌이 나네요. 외삼촌 집에서 복내 초등학교와 진주 중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 중에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수재였다고 합니다. 조용수 동생 조용준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형님이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한 번 가르쳐 준 것을 잊으면 무섭게 때리곤 했습니다. 이 학창 시절에 고전 음악에 심취했으면서 또 철학책도 많이 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녔다던 복내 초등학교와 진주 중학교에는 지금 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재학생들의 학적부는 전부 그대로 남아있는데 조용수만 학적 기록이 없어요. 1등을 했다는 게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건가? 아니죠. 그건 아닌가? 이거는 결국은 간첩죄로 몰려서 사형당했기 때문에 아예 다 삭제해버린 아예 다 건가? 삭제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당시 연자제도 있었던 국가니까. 조용수가 진주중학교 3학년 다닐 때 나만의 정치적 사항은 찬탁과 반탁 간의 대결로 극심한 인연 싸움이 전개될 때였는데 이는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학생들도 찬탁, 반탁, 좌익, 우익으로 나눠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중학교 3학년이면은 굉장히 좀 학식이 있고 그런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 당시 조용수는 우익 입장을 대변하는 학연의 간부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좌익 학생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한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는 좌익이 아니었나요? 좌익이 아니었죠. 그 협박이 너무 심해서 결국 진주중을 졸업하지 못하고 대구 대륜중학으로 편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관한 조용수의 1년 선배이자 학연의 3대 회장 김재규 씨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용수는 공부도 잘했어요. 당시 고려대생 이철승 씨가 전국 학생연맹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학연은 해방 후 좌우익 갈등이 심할 때 우익 계열의 학생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용수는 좌익 계열 학생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어떻게 그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까지 당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후 조용수는 대륜중학을 졸업하고 대륜고를 거쳐 연희전문에 입학합니다. 얼마 전 사망한 전 국회의장 이만섭이 조용수의 중학교 동창이자 연희전문 동창이었습니다. 이만섭의 말 들어봅시다. 아마 졸업 당시 전교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념도 강하고 또 명예욕도 있던 친구였어요. 입학하던 해에 6.25가 나서 연락이 끊어졌다가 서울에서 신문을 만들 때 몇 번 만났죠. 그러니까 조용수 학생 때는 우익 입장에 섰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민족일보와 조용수가 좌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혁신 세력을 통틀어서 좌익이라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과거의 민노당이라든가 지금 정의당을 좌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진보정당 이렇게 되는 거죠. 더민주당을 또 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당시 해방 정국에서 좌익이라고 하면 북한의 주장과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지금의 하랑은 좀 다른 거죠. 지금의 진보정당이랑.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6.25가 터지자 조용수는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가서 외삼촌인 하만복 의원의 경호비서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이 학도 의용군을 조직했다고 합니다.
이 학도의용군을 조직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왔었는데 그 인솔자가 조용수의 진주중 선배인 정동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수를 오랜만에 만난 정동화는 후배에게 공부 중단하지 말고 이참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학을 좀 해라 이런 제안을 했다고 정해지고요. 그리고 조용수가 여기에 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951년 9월 25일에 제1학도의용군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배에 같이 타고 현해탄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메이지대 정경학부 경제학과 2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조용수는 학비와 생활비 대부분을 고향에서 인편을 통해 들어오는 돈과 소위 말하는 향토장학금 그리고 클래식 음악 잡지에 음악평을 기고하는 등의 아르바이트로 충당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야,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일본 잡지에 일본어로 클래식을 비평하는 이렇게 칼럼을 써서 알바를 했다면 일본어 실력이 뭐 대단한 거죠 이거는 학생이 전문가 뺨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뭐 비정상회담 나오는 거기 나오는 패널들보다 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클래식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어야 되고. 동생 증언 들어보면 중학교 때부터 들었다잖아 클래식. 클래식 얘기 나온 김에 간만에 안네 소피 무터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카라얀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온다고 전해지는데 참. 예전에 참 이뻤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졸라 뜬금없죠. 졸업 후에 조용수는 한국거류민단 중앙총본부 차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리고 민단 기관지인 민주신문의 상임 논설위원 그리고 교포신문인 국제타임즈의 논설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격호 등 제1한국인 청년 실업가들과도 친분을 쌓아나갔습니다. 1959년 2월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 판결을 받게 만듭니다. 저희 조봉암 특집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에 일본에 있던 지식인들은 조봉암 구명운동을 벌였는데요. 조용수도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민단 내부에서는 창반 양론이 있어가지고 조봉암 구명운동에 동참하자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수는 구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단 내부에서 왜 찬반을 안 했을까요? 민단은 한국 정부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조총련은 북한이고. 근데 조봉암을 누가 죽였어요? 이승만이 죽였잖아. 그러니까 민단에서는 조봉암을 죽인 건 나쁜 일이지만 이 반발을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 조총련 쪽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조봉암 같은 양심적인 지식인 이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죠. 조봉암이 아니라 조용수. 네. 조용수 같은 조용수. 예. 근데 참 이것도 너무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아까 김진태 의원 얘기도 왜 그렇잖아요. 만약에 김진태 의원 얘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북한에서 전쟁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북한 편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왜 논지가 성립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저 논리도 없고 그게 뭐야?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거 아니면 이거야? 그러니까, 완전 흑백 논리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지식이라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자적 지식이라든가. 그 좌우는 때려치고 옳고 그렇죠. 그름은 있어야죠. 옳고 근데 그름. 이번에 봐요. 백남기 주치의 봐.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의사가 다 아니라는데 지 혼자 맞다 그러잖아. 아유, 그 학자적 양심이 지식인으로서 양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논문 표절할 때 이름 올리고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은 지식인 다 그렇다 치고 소위 박사라도 받았다는 사람들의 마지막 양심이거든요. 그건 없어. 씁쓸하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조봉암에 대한 구명운동에 조용수가 적극적으로 뛰어든 이때 조용수가 만났던 문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영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영근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예. 조봉암 사형 당할 때 같이 붙잡힌 사람이 이영근인데 나중에 일본으로 왔었어요. 와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만나는데 이영근 얘기 뒤에 가서 합시다. 예. 요때 조봉암 구명운동위원이었던 이강훈이라는 사람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라는 청년은 죽산의 구명운동에 열성적이었어요. 특히 그는 서명운동을 주로 맡아서 했죠. 일본에서 22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의 서명을 받아 당시 이승만에게 보냈습니다. 서명 작업에서 그의 역할은 뛰어난 것이었죠. 야, 대단하다. 22만 명이면요.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 혹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도 서명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일본에 살던 교포가 한 60만? 60만쯤 네, 됐는데 대단하네요. 나는 몇 명 서명 받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러나 조용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해 7월 조봉암의 사형을 집행하고 민단 내부도 친이승만계 사람으로 전부 물갈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용수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조봉암에 대한 추도회까지 개최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누구였더라? 한용운 특집 때였나요? 예. 이동희 선생? 예. 그 시체 김동삼 선생? 네, 김동삼 선생 시체 찾아가지고 매장해주고 그랬던 것도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복성 임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단에서 좌천당하고 맙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도쿄에 있다가 작은 도시로 쫓겨나는 게 된 것이죠. 이후 조영수는 조총련이 중심이 돼서 벌인 제1교포 북송 문제에 대해 강력 반발을 하며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서 요청을 했으나 이승만은 권력 투쟁에만 몰두했지 제1교포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귀찮은 제1한인들을 북한에 데려가겠다는데 두 손 들고 환영을 했고요. 미국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1교포들이 북한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당시 어땠냐면 일본도 힘들 때 아니야. 그렇죠. 일본도 힘들 때인데 제1교포들이 워낙 못 살았고 가난했기 때문에 네. 요즘 말하면 복지지. 그렇죠. 복지 혜택을 이 제1교포들이 다 갖고 가는 거야. 가난해서. 그리고 제1교포들이 가난하고 뭐 비참하게 살다 보니까 또 범죄를 많이 일으켰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돌아버리겠는 거야 이것들.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데려간대. 그럼 오케이 데려가세요 그러지. 그렇죠. 그럼 한국 정부가 나서서 아유 말하면 뭐하나. 이때부터 있었던 그런 감정들 때문일지도 모르겠는데 요새 또 나오더라고요. 오사카에서 고추냉이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뭐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생각이 나네요. 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한국 정부. 특히 이승만의 신복이었던 유태하는 제1교포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교포 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원성이 잦아였습니다. 북한은 북한으로 오면 집도 주고 직업도 주고 정착금도 주겠다며 제1교포들을 모시고 갔으나 한국 정부는 교포들 본인이 본인의 돈으로 일본 배를 빌려 한국에 입국하는 것도 불법이라면서 막았습니다. 못 오게 했네. 왜? 유태하가 여권 팔아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미친놈들이야. 북한 애들은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오면 땅도 주고 직업도 주고 이렇게 했잖아. 예. 물론 그 약속 다 안 지켰지만. 그렇죠. 근데 한국 정부는 제1교포들이 우리가 배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안 돼. 꺼져. 안 돼. 개새끼들아. 안 되는 이유는 유태하가 여권 팔아야 되거든. 돌아버리겠다. 여권을 무상으로 내줘도 모자를 파네. 그러니까. 그리하여 교포들은 유태하 추방운동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런 유태하를 공사에서 대사로 승진시키는 짓까지 벌입니다. 박근혜랑 똑같아. 국민들이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웃기지 마! 이렇게 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시키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뭐 그런 건데. 이 유태하는 우리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가의 집사. 네. 프란체스카 여사랑 친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네.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만은. 그렇죠. 이렇게. 네. 일본에서 이렇게 하다. 자세한 것은 이승만 특집에. 돈 또 엄청나게 슈킹 깠잖아요. 그렇죠. 나 진짜. 그래, 그 제1교포들이 이 유태하 죽인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도, 아니, 그래, 쿠데타 일어나고 사실 유태하가 본국으로 빨리 오라고 송환당했잖아요. 네. 나는 못 간다, 배째라.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박정희 정권하고 샤바샤바 해갖고 들어와갖고 처벌 안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뭔 짓이냐. 아유. 이렇게 이런 꼬라지를 보다 못한 일본에 있던 한국의 지식인들은 스스로 일어서서 대북 송환 규탄 대회를 벌입니다. 1959년 12월 11일 조용수를 비롯한 민단의 청년 결사대원 500여 명은 동경 신집구역에 집결합니다. 북송 작업이 이루어지는 역 군의 철로에 누워서 반대 시를 벌였습니다. 당시 조용수는 제1본 거류민단 도치키현 본부 부단장으로 제1한국인 북송 반대 도치키현 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수가 앞장서가지고 북한 오는 거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간첩이냐고. 당시 제1 청년들이 시위하는 장면, 조용수의 모습이 선명히 부각된 채로 당시 중앙공보부에 의해서 촬영까지 돼서요. 영화판 뉴스에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뉴스. 그렇죠. 이 자료는 이후에 조용수가 조총련계와 얼마나 거리가 먼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증거의 하나로 제시가 됐지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법살인을 아무렇지나 않게 저지르던 박정희 정권이 이 증거를 받아들였을리 만무합니다.
이런 거죠. 사실은 그 박정희 정권에서 조영수를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킨 거는 너 저 청년 돈 받았잖아 이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봐. 조청년이랑 대척점에 서 있었는데 상극이야 조청년이랑. 거기다가 그때 당시로 보기 힘든 영상 증거물까지 네. 있는데 이걸 다 깡그리 무시한 그런 게 거죠. 어디 있어? 죽여 그냥. 저 증거 안 돼. 이 지금 일본 내 한국인 지식인들이 대북송환 규탄대 열었다는 얘기 이렇게 보니까 지금하고 또 일면 비슷한 면모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군의 날 그 기념사에서 자유대안의 품으로 와라 뭐 그러면서 또 최경환 의원인가요? 그 국민의당 네, 최경환 의원인가요? 전쟁 낼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되게 불안해요, 저 솔직히. 그래가지고 계엄령 선포하고 막. 네. 근데 저 여자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여자로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자유대안으로 오라. 이거 60년대에도 방공형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그거를 대통령이 하고 자빠졌으니. 그러니까 대북송환 규탄하고 항의하는 거는 정부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북한이 고향이 아닌 사람까지 막 데리고 가느냐고. 근데 이거를 국가에서는 오히려 방조하고 자기네들 부만 챙기고 정권 유지나 하려고 그러고 이거 똑같잖아 지금이랑. 자,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봅시다. 당시 북한으로 넘어간 제일교포 수가 얼마냐면요. 88,611명이었습니다. 88,611명. 제일교포의 총 숫자가 60만 명이었으니까 굉장한 규모라고 볼 수 있죠. 굉장한 규모인데 재밌는 건 뭐냐. 제일교포 60만의 출신이 어디냐? 96%가 남한 출신이에요. 그렇죠. 남한인데 다 북한으로 간 거야.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한은 관심이 없으니까. 북한에선 계속 오라 그러니까. 날래 오라 환영합니다 이러는데 내 고향에 가고 싶다고 제일교포들이 밀항이죠. 밀항하려고 해서 잡아가지고 벌금 쳐매기는 게 그렇죠. 유태 아니었어. 그렇죠. 어떻게 넘어가냐고. 여권이나 팔아쳐먹고. 그러니까 고씨, 강씨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네. 다 그 제주도 분들 그리고 진주, 강씨 다 이런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또 경상도가 태반이었다고. 네.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 다 북한으로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한국 정부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이 모든 일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무관심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심지어 5.16 쿠데타 세력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승만 정권을 성토했을 정도입니다. 1962년 한국 군사혁명사 편찬위원회가 만든 5.16 군사혁명사의 일부분을 살펴봅시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원인은 이승만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졸속에서 연유되었다. 첫째, 한국 정부는 제일교포를 푸대접했다. 북한 괴뢰 측에서는 1957년부터 1959년 2월 말까지 2개년의 교육비로 일화로 무려 6억 44만 엔을 소비한 데 반하여 이승만 정권은 기천만 환에 불과하였고 소위 조련계에서는 일본 전국을 통하여 대학 1개와 262개의 각급 학교를 설립 운영하여 24,401명을 취약시키고 있는 반면에 우리 거류민단계는 불과 유아원 2개, 초등부 10개, 중학 4개, 고등부 2, 도합 12개 학교와 2,087명을 취약시키고 있는 현상이었으며 이마저도 운영난에 봉착해 있던 현상이었다. 한 20배 차이 나네. 예. 또 이승만 정부는 가난한 교포의 주머니를 털어서 무려 200억 환을 축제했다는 항설이 있는 유태하 등을 외교관으로 앉혀놓고 자기 조국에 단위로 오는 교포들로부터 여권 일매 일화로 무려 5만 원까지 호가한 사실까지 있었다고 한다. 또 하나의 원인은 고립무원한 외교정책 때문에 미국이나 국제적십자사가 북송이 비인도적인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개판을 쳤으면 박정희까지 나서가서 그걸 비판을 합니까? 총체적인 난국이네. 그렇습니다. 자, 1960년 3.15 부정선거가 터지자 조용수는 민단 사무실에서 동료 윤숙일과 다음과 같이 한탄합니다. 이런 피로먹을 도대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 그 이승만의 노역은 죽기 전에는 그치지 않을 거야. 이것 보라고. 이기붕을 후계자로 앉히기 위해 이런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나. 그걸 막을 인물도 없고. 조봉암 선생을 죽였는데도 한국에선 잠잠했잖아. 이젠 한국에서 이승만과 대적할 더 이상의 지도자는 없어. 조영.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이제 한국에 돌아갈 생각 말고 여기서 터나 잡고 잘 살 생각이나 합시다. 에휴, 그래.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 가봐야 푹푹 썩은 세상. 그래. 있었어야 돼. 털을 잡았어야 돼. 거기서. 희망 없는 대한민국에 왜 오냐 말이야. 와가지고 죽었잖아. 심지어는 대학교 때 클래식 논평까지 쓸 정도로 일본어도 능통했고. 그럼요. 있었어야지. 본인이 도대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고 왜 왔냐 말이야. 조국을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일념이 하나 있었겠죠.
이런 빌어먹을 도대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 요즘 제가 많이 하는 거잖아요. 안 썩은 데가 없어 이놈 씨발 대한민국은. 돌아버리겠네. 우리도 많이 했던 말 같다 야. 이 나라엔 도대체 희망이 없다고. 아이 참나. 그런데 이렇게 푹푹 썩은 세상이면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왜 돌아올 생각을 했냐. 4.19 혁명이 일어났잖아. 그렇죠. 그래서 조영수 선생이 야 바뀐다 이제 대한민국. 됐다. 그렇다라면 이번에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에이씨 참 진짜. 이승만의 노역은 죽기 전에는 그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죽지는 않고 끌려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뭐 이승만보다 더한 게 나타났으니. 자 여기까지 듣고 1부 마치고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자, 오늘 233회는 이게 조영수 특집을 하고 234회는 정청래 의원이 옵니다. 왜 오겠어요? 책 냈으니까 홍보하러? 책 홍보하려고. 난 나오라고 말도 안 했어.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인터뷰인가요? 아주 들여다 보이지. 네. 그래가지고 30번 하고 안 할 거야. 근데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흑금석 특집에 출연하신 우리 또 김단 아주 기자.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는 흑금석 특집 아닙니까? 네. 김단 기자가 책을 냈답니다. 아유 간만에 연락 주셨어요? 예. 책을 냈는데 안기부 관련 책이죠? 국정원 관련. 국정원 관련. 근데 이게 지금 정청래 책이 1위, 이 책이 2위 같아요. 시크릿 파일 국정원. 국정원 책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성원해주고 있다 그러는데 저도 그거 한번 해줄게요. 그랬죠. 쇼 개블릭 책도 좀 성원 좀 해주세요. 자, 이씨 말 자르는 거 봐. 우리가 이렇게 이거 우리 책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김당 기자 책을 소개해 주는 거는 왜 빨아주냐? 흑금석을 모시고 싸울 김당밖에 이건 없어. 중요하다. 이건 중요하다. 빨아줘야 됩니다. 네. 빨아줘서 여러분들이 EA 듣고 구매를 많이 해주시면 김당 기자가 흑금석을 모시고 안가에 짜잔하고 등장하지 않을까. 댓글에 김당 기자님 이 책 사면은 흑금성 EJ 출연하실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그래.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자 감독이 누구야? 윤종빈. 네. 윤종빈 감독이 신작 하나 만든다면서 2017년 개봉을 목표로. 몰랐어요? 제목이 3글자짜리였죠? 제목은 잘 모르겠고요. 흑금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윤종빈 감독 EJ를 재밌게 잘 들었답니다. 그걸 듣고 김당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인터뷰를 하고 또 자료를 모으시고 그랬다고 하니까 역시 우리는 그 영화판에 보배 같은 존재지. 그렇죠. 남 좋은 일만 소스를 쫙 뿌려주잖아. 좋은 소스를 많이 그래요. 우리 저작권 보호라도 너네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고 그래요. 네, 널리 퍼지면 좋지. 그럼요. 예. 자 조영수 이야기도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 자 그럼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갑시다. 아까 조영수가 자기 친구랑 민단 사무실에서 대화한 것처럼 조영수는 진짜로 일본에서 털을 잡을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얼마 후에 결혼을 하거든요. 일본에서. 결혼이라는 거는 안정을 여기 살겠다는 거지. 그럼 일본에서 살겠다는 거지. 결혼은 그렇죠. 당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분은 하신 것 같은데. 중매로. 네, 중매로. 네. 자, 조영수의 장인은 성이 강씨. 하지만 강씨가 많았으니까 강씨인 사람으로서 역시 제일 교포였는데 빠찐꼬로 돈을 꽤 번 재력가였다고 해요.
조용수는 카톨릭 성당에서 프랑스인 신부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털을 잡으려던 조용수의 계획이 빗나가게 하는 일이 터지니 4.19 혁명이 한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제 그만 안정을 찾아야 되는. 조용수는 이제 희망이 생겼다면서 귀국을 결심합니다. 당연 신혼의 아내와 장인은 만류를 했겠죠. 안 됩니다. 라고 계속 안 되네. 그리고 그렇죠. 말렸겠지. 장인은 이미 여기에 털을 잡은 사람이고 조용수도 한국에서 왔지만 대학을 다녔던 인텔리로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처지였잖아. 네.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조용수는 두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가야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수선하지만 인재를 필요로 하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 안정이 된 상황에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조용수는 한국을 떠난 지 10년 만에 다시 고국행에 몸을 싣습니다. 그때가 1960년 6월 15일로 당시 조용수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이 이듬해 사망했거든요. 예. 32에 죽은 거야. 진짜 꽃다운 나이지. 예. 근데 박정희를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그렇죠. 예. 전쟁이 한창이던 51년 9월 25일 일본으로 건너간 지 딱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부산으로 갔고 자유당 원내 총무와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당시 4선 의원이었던 삼촌 조경규를 찾아가서 선거구를 나한테 양보하라고 요구합니다. 삼촌, 이젠 자유당으로는 안 돼요. 학생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세요? 삼촌도 국회의원을 4번이나 했으면 됐잖아요. 선거구 저한테 양도해 주세요. 넌 아직 어려. 네가 정치를 쉽게 하는 모양인데. 아니 국내에서 살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그래. 그러지 말고 내 밑에서 정치를 좀 배워. 아니 삼촌의 시대는 갔다니까요. 이번에도 자유당 간판 들고 선거에 나선단 말이에요? 분위기 정말 모르십니다. 나는 이번 한 번만 더 출마할 것이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지역 구민들에게도 도리가 아니고 또 내 자신의 명예도 회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나를 도우면서 국내 분위기를 익히면서 다음을 준비해라. 다음에는 내가 선거구를 너에게 양도하기로 약속을 하마.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삶은 선택의 연속이야. 그렇죠. 여기서 조용수가 삼촌 말 듣고 밑에서 한 번 더 기다렸으면. 그러면 죽는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자유당인데. 참. 아니 뭐 이때는 뭐 자유당이 뭐 아사리판 나와 박살 날 때니까. 결국은 삼촌이 나가요. 떨어지지 뭐. 그렇죠. 자, 삼촌이 이렇게 말렸지만 조용수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지금이 정치에 뛰어들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후 혁신계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사회 대중당이 창당되고 조용수는 윤길중에게 찾아가서 경북 청송에 공천을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조용수가 찾아오기 전에 이미 윤길중은 이영근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당시 혁신계가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한독당, 혁신동지연맹으로 분열, 뭐 우리 진보 정당은 항상 분열하잖아요. 늘 그랬잖아요. 네. 이때도 분열했어요. 그래서 뭐 물론 합시다는 얘기는 있었지. 근데 또 모여가지고 또 병 깨고 싸우고 뭐 안 되니 네가 잘났네 그렇죠. 내가 뭐네 그렇죠. 이런 것도 다 깨집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혁신계가 거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냈는데 딱 7명만 당선됐어. 대참패지. 갑자기 민중당이 생각난다. 뭐 그런 거예요. 힘을 좀 모았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요. 근데 조용수가 경북 청송에 자기 고향도 아닌데 간 거는 여기에 자기 문중들이 많이 산다고. 하만 조씨들이 많이 산다고. 나름 전략적으로 접근을 그렇죠. 했네요. 그렇죠. 자, 당시 조용수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지난 4월 학생의 피로 얻은 혁명을 마무리하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변혁기에 젊고 패기에 찬 인물이 정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송은 저희 문중 사람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조용수가 이제 사회대중당의 간부인 윤길중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천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마 윤길중도 젊은 후보 한번 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또 마땅한 후보도 없었고 그래서 낸 것 같습니다. 사회대중당 간판으로 청송에 입후보한 조용수는 앞으로의 정당 정치는 보수와 혁신의 양당 구조가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봅시다. 지금의 빈곤은 광복 후 보수 정객들만의 절름발이 정당 정치와 반공이라는 구실하에 혁신 정객을 탄압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보수 정당과 혁신 정당을 상호 육성하여 이념적 대결에 정당 정치를 해야 합니다.
뭐 좋은 이야기네요. 이걸 1960년대에 말했으니까. 불가능할 것 같아. 근데 안 되지. 자, 그의 공약은 어땠을지. 아니 또 이때는 빨갱이 하면 그냥 딱 끝나는 거 아니야. 너 빨갱이 하면 끝나는 거니까 뭐.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이때 이렇게 당도 만들고 나올 수 있고 그래도 그랬던 걸 보면은 조금 지금이랑 분위기가 좀 달랐던 그게 것 같아요. 4.19 혁명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자, 그의 공약은 어땠는지 봅시다. 1.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법률을 개정 혹은 폐기할 것. 2. 3.15 부정선거를 강행한 주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 3. 이승만이 도둑질한 국민 재산을 속히 회수하여 국고로 편입할 것. 4. 이승만 정권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철저히 적발, 몰수하여 전 국민의 8회나 되는 농민 노동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금으로 할 것. 5. 거창 사건을 비롯한 각지의 죄 없는 양민을 대상으로 학살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 가족의 생활을 국가가 보상할 것. 6. 김구, 여운형, 조봉환 선생의 경우와 같이 정치적 살해 사건의 핵막을 캐서 그 주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 야, 이 공약대로 다 됐으면은. 아, 우리나라 좋은 나라지. 그렇죠. 희망이 있는 나라지. 예. 그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봅시다. 새나라 새 일꾼은 젊은이를 보내자. 기호 2번 조용수. 아, 젊은이가 정치를 해야 된다니까. 아, 박지원 이런 사람 좀 그만해, 이제. 서청원 좀 그만해! 아, 씨. 참, 이정현 단식. 대한민국의 미래를 젊은이들한테 좀 맡겨보라 말이야. 끝까지 방구다기.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서청원 한마디에 이정현의 단식이 완전 뻘짓이 돼버렸잖아, 또. 짜증납니다. 김기춘이가 아직 팔을 치면서. 그러나 선거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패기와 젊음으로 무장한 조영수였지만 8명의 후보 가운데 득표율 15.17%를 얻어서 3위를 기록하고 낙선했습니다. 당선 자와의 표차는 1600여 표였습니다. 낙선한 조영수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시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영근의 제안으로 신문사를 만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영근의 이름이 다시 나오네요. 네. 조용수가 했던 신문사 만들겠다는 제안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신문을 만들자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절규하고 혁신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신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혁명 후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국민이 혁신과 통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언론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이번에 정권을 잡은 장면이 누굽니까? 이광수에 버금가는 사람 아닙니까? 독립운동을 같이 한 이승만도 혁신 세력을 그렇게 말살하려 들였는데 장면은 더 혁신계를 탄압할 사람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주장을 알릴 수 있는 신문이 절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조용수는 이영근의 소개로 박용구를 만납니다. 고리대금과 부동산업을 기반으로 일본 정재계에 막강한 인맥을 갖고 있던 박용구는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아카사카에 큰 빌딩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카사카의 빌딩이 말 끝난 겁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명동 사거리 뭐 이런 데인가요? 아, 그런 데라고 볼 수 있죠. 아, 아카사카 황궁이 있잖아. 걔네들 말하는. 저도 여기에 좀 연관이 있죠. 그렇죠. 한국 최고 갑부였던 이병철보다도 현금이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 박용구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박용구를 소개를 하면요. 청주 출신입니다. 젊은 나이에 맨손으로 일본에 건너와서 부를 일군 사람입니다. 이후에 제1교포의 권익을 위해서 일했고 1967년에는 후배 유학생들에게 나 같은 고생을 겪게 하지 말자며 당시 돈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장학회를 설립합니다. 일본에 오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허문도도 박용구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허문도가 그런 놈인지 몰랐겠지 뭐. 이런 공로로 박용구는 1995년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지금도 그의 아들 박충선은 아버지의 뜻에 이어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6 이후 박정희는 박용구에게 인하대학교를 줄 테니까 공화당 재정국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용구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대학을 마음대로 주고 막 그럴 수 있나? 다 줄 거지 뭐. 다 줄 거야. 다 줄 거니까 뭐 그렇게 가능하지. 근데 재정국장이 뭐냐면 돈 만지란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네 돈 많잖아? 내놔. 이거예요. 참. 6.3 사태 때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기대를 걸어도 좋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때문인가요? 훗날 박용구는 박정희에게 보복을 당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용구는 일본 세무당국의 기습 세무사찰을 받고 휘청했는데요. 이 세무사찰을 박정희가 일본 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소문이 제1교포 사회에서는 파다하게 퍼졌던 것입니다. 확인은 안 됐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정말 싹 퍼졌던 거야. 아니 갑자기 왜 일본 당국이 세무조사를 해? 이렇게 해서.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신격호였습니다. 박용구보다 훨씬 작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신격호는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지로 한국으로 넘어와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궜는데 박용구는 일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용구가 했던 사업은 거의 이제 부동산 뭐 이런 건데요. 박용구의 아들 박충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지금도 장학재를 운영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 박충서의 사위가 누군지 알아요? 최너 파크. 그 젊은 사람이 별로 재산은 없어 그렇지, 보이는데. 그렇지. 뭐 성실한 것 같아. 그거야. 아빠, 이 사람 좀 만나주면 안 돼요? 이 사람 돈은 없는데, 뭐, 그래도, 에이, 뭐. 아빠, 저 돈은 없지만, 사람 괜찮으면 이걸로 소개한 거 아니야. 박찬호한테? 박찬호한테. 박찬호를? 그래. 그러니까. 박리애 씨인가? 박리애 씨인가, 그래. 예. 아, 맞네.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박찬호 장가 잘 갔어. 좋은 집안에 간 거야. 그분도 제1교포 아니에요. 그 제1교포. 예. 그거 이제 얘기했잖아. 박용구의 아들 박충서의 딸하고 결혼했다고 박찬호가. 야. 이렇게 인연이 됩니다. 박찬호 씨도 하루속히 좀 우리 교포들을 위한 사업에 좀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박찬호가 돈이 없다고 우리는 뒤져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읽다가 그랬잖아요.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지로 한국 넘어간 세계적인 기업을 읽었다고 하는데 이게 롯데는요. 사실 일본 기업이죠. 이게 무슨 한국 기업도 아니잖아요. 오늘 보니까 뭐 신격호보다 선미경이가 다 갔더만. 주식이 더 많다고. 아 진짜요? 네. 역시 인생 한 방이야. 야, 22살 때 딱 선택을 멋지게 해버렸네. 자신의 미래를 갖다가 설계도로 그려버렸네. 싹 그려버렸네. 아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야, 다음에 뭐 신격호는 골 때린다. 왜? 아니 자기 마누라도 있고, 그 본마누라 밑에 아들들도 있고 한데, 소위 첩이야 사실 이거. 그렇죠. 뭐 세 번째 부인도 아니야. 뭐 결혼했어, 뭐 부인이야 첩이지. 그렇죠. 야, 첩한테 몰빵. 야, 사실 신영자 씨가 장녀 아닙니까? 네. 신영자보다 서민이가 훨씬 어리잖아. 네. 뭐 어떻게 불러야 돼? 그 엄마 사건? 어떻게 불러야지? 새엄마 안 되잖아. 뭐 어떻게 어이 해야 되나? 이봐요 이렇게 하는. 골치 아프네. 서미경 씨? 참 서로 안 보는 게 좋겠구만. 아유 안 보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격호 형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이거 뭐 주식 넘어가고 이런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저 롯데 특집을 2012년도에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죠. 훨씬 왔다 갔다 하지. 옛날 깐날 오래됐어. 근데 신영자 씨는 정말 배알 좀 꼴리겠다. 속이 좀 뒤틀리겠다. 야, 뭐 그래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어떻게 보면 선비경 씨도 그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에서 갑자기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더 이상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하고 애 키우면서 그냥 그렇게 돈 만지면서 외국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더 행복할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박충서가 박찬호 보고 돈도 없지만 얘기했다는 거. 아마 그 서비경쯤 되면 박충석 씨한테 그런 말씀 할 수 있어. 돈은 없지만 사람 참 좋네. 사람은 좋은데 아유 사는 게 좀 이게 빈곤하네.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갑자기 내가 텐카로로 꼬장 부리다 생각이 나. 이런 박용구는 민단 내에서 혁신계로 분류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수는 박용구로부터 조용수는 박용구로부터 자금 지원을 약속받는 한편 이영근의 소개로 때마침 일본을 방문하고 있던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송지영을 만나는 등 신문창간에 참가할 인사들을 구상한 뒤 1960년 12월 귀국해서 친척들, 동창들, 혁신계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자금을 모금하고 신문사를 만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자, 조선일보 편집국장 송지영. 이분이 그 신문사 출신이기 때문에 조용수에게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줬겠죠. 이 양반은 독립운동가 출신이고요. 언론인 출신이고 민족일보 사건 때 조용수와 함께 같이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12.12 터지고 확 변절하지. 네. 전두환 만세! 하지. 참 씁쓸하네요.
조용수는 충무로의 사무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당국의 신문명은 대중일보, 발행인은 윤길중이라고 우선 등록을 해놓습니다. 박진목이라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진목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독립운동가고 뭐 지식인들 스승 뭐 이렇게 불릴 수 있겠죠. 근데 이분도 말년에 참내 독립운동가들 말년 얘기하면 정말 짜증나. 말년에 지금 진짜 설기설기 집도 아니야. 뭐 그런 데서 돌아가셨어. 돌아버리는 거지. 한잣집. 돌아가실 때 돈이 좀 많이 부족했나. 그래서 며느리가 굉장히 고생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며느리한테 아버지가 돈을 좀 구해올게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에 에휴 니김이 씨발. 참 이러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누가 독립운동을 하겠어. 필요 없어. 나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저희를 군대 안 보낼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어. 필요가 없어. 그치. 그렇게 살아봐야 소용이 없어. 드리프트나 코너링을 가르쳐. 코너링 가면 되겠다. 아니면 저거 있잖아. 삼성가애처럼 거기 이제 방 한 칸 주고 저 그렇죠. 오피스텔에서 혼자 근무해. 네, 그렇죠. 이걸로 모시는 거지 뭐. 계속 보겠습니다. 신문을 창간하겠다고 달려드는 젊은 청년에게 박진목은 이렇게 묻습니다. 신문 창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요즘의 세계 정세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평화적 통일이 절대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은 우리가 주장하는 평화 통일을 공산당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인식을 계몽하고 또 지금 분열되어 있는 진보적 민주 세력을 하나로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신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답이라고 해요. 봐요. 평화적 통일을 하자는 게 왜 빨갱이고 왜 간첩질이야 이게. 이때 당시에 이승만이 북진통일 외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6.25 남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 트라우마와 상처를 굉장히 많이 이용한 거라고 보여요. 저도 능력도 없는 북진통일을 외치던 이승만은 쫓겨났잖아. 예. 그런데도 아직도 평화적 통일 얘기하면 빨갱이고 간첩이라고 몰아붙이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평화적 통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앞서간 거지. 조영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시킬 필요 있다. 이런 거 하고 또 하나 진보적 세력이 지금 다 분열됐으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50년 뒤에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지금 여당 쪽은 평화적 통일을 원할까? 아니 걔들은 이대로 영원이죠. 그렇죠. 통일 이대로 영원이야 이대로. 네. 보면은 이때나 지금이나 계속 우리가 얘기하잖아. 이승만이나 박근혜나 하면서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 박진목과 대했던 젊은 청년 조용수가 혁신계 주요 인사들을 소집해서 신문사를 창간하려고 할 때 혁신계 인사들은 각자 자기가 사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조영수가 혁신계 인사들 막 불러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때문에 신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있잖아. 근데 다들 사장은 나지. 그렇지. 아, 뭔 소리야?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이쪽에 운동을 얼마 사장은 나야. 그래. 너 몇 학번이야? 야, 이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사장은 너하고 논설위원은 나지. 뭐 이랬던 거야. 답답합니다 진짜. 이런 상황에 기가 찰 노릇인 이러한 상황에 박진목이 나서서 창간을 주도한 조용수가 사장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아니 조용수가 돈도 제일 많이 됐고 주식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먼저 발의도 했고 사람들 다 끌어모았고 또 조용수가 사장이지 왜 자기들이 거기다 숟가락을 얹어. 1961년 1월 25일 대중일보에서 민족일보로 이름을 바꾸고 자본금 5천만 환으로 민족일보가 출발하게 됩니다. 대주주는 5,200주를 보유한 조용수였습니다. 민족이라는 단어만 꺼내도 빨갱이 취급받던 시절에 신문사 제호를 민족일보라고 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팩입니까? 젊은 사장 조용수는 민족일보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전 민족의 비원인 이 나라의 통일 문제는 민족일보가 가장 정력을 바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간의 유혈의 전쟁을 고취하고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장 준엄한 비판자가 될 것이며 조국의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민주적 애국 지사들에게는 가장 열정적인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민족일보는 혁신적이라고 불려도 좋다는 것입니다. 민족일보의 사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사시는 그냥 그 신문의 얼굴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 신문이 뭘 표방한다 알 수 있어요. 첫째,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둘째,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셋째, 노동 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넷째, 양단된 조국의 비원을 호소하는 신문.
멋있지 않습니까? 네. 딱 말 다 맞는 말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신문의 이념이 나온 거죠. 근데 물론 조선일보의 사시가 불편부당이거든. 그렇죠. 한쪽 편 들지 않겠다고. 젖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이렇게 창간한 민족일보는 창간 후 발행 직후부터 과감한 논조와 신선한 편집,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진보적 논조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이게 말이죠. 당시의 신문 누가 봐요? 지식인들이 볼 거예요. 지식이나 돈깨나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 다 그 사람들 위해서 기사를 쓴 거야, 작성한 거야. 그러니까 소외되는 계층이 전혀 반응이 안 돼요. 민족일보가 처음 시도한 겁니다. 민족일보 그때 기사들을 보니까는 농촌이나 이런 데 가서 그래요. 그 사람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도 해주고. grup보 형태. 아니 저녁 시간인데 마을 전체를 돌아봐도 연기가 불 떼는 나잖아. 집이 한 집도 없다, 이런 것들.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대구 경북에는 추석이 없다. 예이 동아이고 개. 진짜 반성해야 돼. 이것들을 어떻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참 돌아버리겠네. 뭐 호불호가 갈리지만 경향신문이 몇 주년이더라? 70주년. 예, 일면에 그거 실렸더라고요. 삼각김밥하고 컵라면. 그런 것도 좀 이제 그 구역 사고 때문에 그런 게 실렸던 것 같아요. 요즘에 가짜잖아. 김영란법. 어떻게든 흠집 내려고 기자들이 생지랄 하잖아. 네 돈 내고 처먹으라고, 이 새끼들아. 야, 무슨 김영란법 하나가 무슨 뭐 콜레라? 창고란 거 어떻게 애들이 봤을 때는. 야,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네 돈 내고 처먹어. 누구 입장에서는 옌병일 수 있지. 나 그제 박 기자 만났거든요. 아, 만났어요? 만났어? 얻어먹었어. 처음이야! 얻어먹었어! 내가 산다니까. 아니야. 야, 이거 1인당 3만원 안 나왔어. 내가 내도 돼.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낼 거야. 위험해. 내가 낼 거야. 얻어먹었습니다. 아유, 그냥 엠빵하고 삽시다. 엠빵하고 살아. 아이씨. 늘 같은 논조의 기성신문에 민족일보를 보고 다른 신문들에게 신물이 났던 거죠. 그렇죠. 예. 그리하여 나름대로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모두 민족일보를 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빈민계층에서도 정기 구독자가 생겨났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민족일보는 창간 한 달 만에 발행 부수 3만 5천 부를 기록했습니다. 동아일보 등 당시 유력지들이 5만 부를 발행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기 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안 한 줄 알아요? 조선일보는 그때 유력지도 그렇죠. 아니었거든. 조선일보는 저기 80년 지나야 되잖아. 네. 그렇죠. 앞지르기 시작할 때가 그때였으니까. 뿐만 아니라 가두 판매에서는 쟁쟁한 유력지들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야, 창간 한 달 만에 딴 신문 5만 부인데 3만 5천이면요. 이건 뭐 정말 혁신이야, 바람이야. 대단한 거죠.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혁신적인 내용에 기다렸던 거야. 언론들을 기다렸던 거죠. 정세윤 같은 국회의장을 기다렸던 거야. 그렇죠. 지금 다 박수치잖아. 아우, 진짜 인기 상종까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얼마 전까지도 그런 좀 있었는데 이 격주가 됐던 주간이 됐던 약간 시사 쪽 관련 이런 주간지들을 꼭 하나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게 일종의 트렌드이기도 했어요. 또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그렇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은 타임지. 당시 민족일보 기자였던 전무배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참 신났지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피곤한 줄 몰랐으니까요. 민족일보 외에 다른 신문사에서도 일해봤지만 기자로서 그렇게 뿌듯한 적은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족일보의 기자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신문평론에서는 민족일보를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민족일보가 펜테만 들고 나섰다고 할 정도로 허술한 차림으로 발족을 했지만 5만 부를 발행하게 된 것은 어용지, 보수지의 장난에 증오감을 느끼기 시작한 국민들의 감정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혁신계 신문의 발간을 기성신문도 집권당이나 보수 정파와 똑같은 이해타산으로 배관시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가 자기 무능과 부패성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결의가 없고 기성 언론계가 낡고 썩은 보수에 도취하여 장단을 맞추고 있는 한 혁신계 신문은 국민의 편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나갈 것이다. 민족일보는 그 첫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민족일보를 팟캐스트라고 바꾸면은 저도 읽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뭐 첫 방송 한 10명 들었을까? 우리? 우린 그래도 좀 고맙게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초반은 좀 재밌게 들었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 나날이 발전하고 있네요. 발전하고 있나? 네, 존나 영혼이 없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보적 논조는 곧바로 장면 정부와 부딪히게 됩니다. 민족일보는 때마침 굴욕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던 한미 경제협정 문제 등을 이슈로 장면 정권을 혹독하게 물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장면 정부는 이에 대응해서 당시 거의 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가까웠던,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서울신문이 대행해주고 있던 민족일보 인쇄 작업을 중단시켜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3.17 민족일보 신문이 발행 중단되는 사태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장면도 뒤에 가서 있다고 꼬라지 하는 거 봐. 권력지 않다. 그러니까 망해쳐온 거지. 그러나 이런 정부의 언론 탄압에 한국신문인협회는 정부 편을 드는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성명을 발표했고,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은 일면에 이 박사 입원을 크게 싣고 민족일보 언론 탄압 문제는 단신 처리해버립니다. 여기서 이 박사는 이승만 얘기하겠죠. 그나마 조선일보가 사면에 큰 제목으로 실어준 것이 외려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만큼 기존 신문사의 민족일보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아, 한번 기레기들은 이렇게 영원히 기레기들이야. 언급하기 싫은 거구나. 언급하기 싫고, 아니 이거는 같은 언론인으로서 언론사 탄압이니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데 성명서도 이상하게 발표하고 양비양시론 이렇게 하고, 아유, 멍청한 새끼. 저 봉알 끝에서 올라오는 저 울분을. 어우, 씨발 짜증나. 차은택 생각나지 너. 게다가 민족일보 창간 전부터 이미 국회에서는 조총련계 자금줄이 있다는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민족일보의 자금줄이 조총련계다, 이런 얘기겠죠. 1961년 1월 30일 민의원 본회의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 김준섭 의원이 민족일보의 창간 자금이 조총련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준섭, 서북청년단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서북청년단이 김천 사드 배치 지역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요. 그가 국회에서 민족일보 자금에 의구심이 있다고 의혹 제기한 발언을 살펴보면 완전 생 메카시즘입니다. 김준섭의 발언, 국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딱 이때 메카시가 활약했을 때예요. 대법원에서 간첩죄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은 집행당한 조봉원의 비서로서 단연간 활약했고 6.25 동란 당시에도 부역을 한 이모가 입건 구속되어 2심에서 5년이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이가 병보석으로 가출옥해가지고 일본으로 탈출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조총련계가 발간하는 조선신문을 운영하고 그 후에 막대한 자금을 정체불명의 단체로부터 받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공작원에 전달을 했고 또 선거에 있어서 모모인에게 선거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또 신문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인사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등등 기타 불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모가 이영근이에요. 이영근인데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자 어쨌든 이영근이고 지금 자기도 갖고 있는 게 없잖아. 예.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이렇게 폭로하는 거야. 의혹 제기만 하는 거죠. 확인된 거 없이. 또 이영근이 조선신문을 운영 조총연계라는데 조총연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폭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당연히 언론사들은 조간에 대서특필을 했겠죠. 예. 김준섭은 훗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때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누가 사주해서 폭로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민족일보에 대한 그런 소문이 많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 국회의원 편하다. 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돈 받은 적도 없는데 모모인에게 제공했고, 홍준표가 옛날에 그랬잖아. 이효 여사가 외국 갔다 오면서 행랑에 백을 30개 잔뜩 그거 확인됐어? 그냥 막 던지는 거거든. 던져보고 하는 거지. 막 던지는 거야, 자. Why not? 아니면 말고. 그거보다 더한 것도 했어요. 지금 여당 국회의원 중진의 모모 의원이 연예인들 성상납을 받았다. 그렇게 했다니까? 막 일단 던져보는 거야. 돌아버리겠네 이게. 노통 때도 똑같았죠. 면책 특권 이용해갖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아방궁이니 무슨 서버가 있느니 그러니까 참. 에휴, 시계가 어쩌고. 에휴. 이에 대해 민족일보 발기인 중 한 사람이면서 통일사회당 소속이었던 윤길중 의원이 혁신계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빨갱이로 뒤집어 씌우는 행태이며 음모다 이렇게 일축했고요. 사장 조영수는 민족일보의 자금은 조롱계의 것이 결코 아니며 제1교포들의 민족에 불타는 깨끗한 성금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박용구가 제일 많이 냈잖아. 그렇죠. 또 당시 야당인 신민당의 김영삼은 영삼이 형이 이때부터 등장을 신문 탄압의 공통점을 들어서 장면 정부의 폭거를 이승만 정부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비난했습니다. 역시 영삼이 형이네. 야 장면 이승만과 다를 게 뭐야 너.
이렇게. 왜 민족일보를 탄압해? 이럴 때 보면 참 똑똑한데. 누가 시켰지 않았을까? 자, 장면 정부는 특별수사부까지 꾸립니다. 비밀리에. 민족일보의 자금을 캐라. 그러니까 민족일보가 계속해서 장면 정부를 비판하니까 비밀을 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수사부까지 꾸려가지고 민족일보의 조총련 관련 자금 조사를 벌였습니다만 뭐 나오는 게 있나요? 없죠. 지들이 만들어낸 건데 당연히 아무런 증거를 잡지 못했고 결국 이 문제는 당시 치안국장이 조총련 관련설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식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5.16 쿠데타는 젊은 청년 조용수의 꿈도 혁신을 자처하고 소외된 계층을 보듬으려고 했던 민족일보의 꿈도 다 앗아갔습니다. 1991년 5.16 쿠데타가 터지고 이틀 후에 조용수를 끌려갔고 민족일보는 5월 19일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같이 사형 집행된 사람들이 이마수 뭐 이런 깡패들인데 네. 한 6명인가 사형 집행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 3분이면 죽지 않나? 목매달아서? 5분? 저는 뭐 그죠? 잘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그 정도면 죽을 거 아니야. 조용수는 18분 동안 사망하지 않았어. 억울했구나. 억울하지? 뭔 죄야 도대체? 그렇죠. 어? 그걸 박정희가 저지른 겁니다.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간첩이란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혁신계를 탄압하니까 이것뿐만입니까? 대구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도 전부 다 혁신계 탄압한 거 아니에요. 네. 혁신계가 싹 들어간 거야.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뭐 이렇게 민족일보 많이 판매 부수나 이런 걸 봐도 정말 혁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죠. 강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몇 년입니까? 한 50년 넘게 동안 혁신에 대한 목소리는 정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약간 금기시된. 박정희가 19년 동안 통치하면서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제가 했던 것보다 더 포악스러운 공포정치를 벌여가지고 이제 저 혁신, 진보 얘기하면 그 순간 빨갱이야. 진보는커녕 나중에는 야 막걸리 먹고 있다 제표하고 그랬는데 뭘. 민주국가에서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자기가 나는 혁신 쪽이요, 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자유조차 없으니. 뭐 지금은 안 그래? 이석기 잡혀가고 뭐 통진당 해산되고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지금도. 지금이나 뭐 매번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이 뒷이야기. 사실 이 뒷이야기가 상당히 슬프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조봉암의 재판 과정 또 조봉암이 아니라 조용수. 조용수의 재판 과정. 휴해지지 오늘. 그 다음에 이 조용수 가족의 그 애끓는 듯한 그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탄원수도 쓰고 하는데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 펀딩 소개해주고 방송 마치고 다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공, 찌릉내, 안재은, 파리 엔젤 펀딩, 안상보 잘 듣고 있습니다. 이재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나의 삶이 지겹다고 느껴질 때 자꾸 헛돌고만 있다고 느껴질 때 지난날 잡지 못했던 기회들이 나를 괴롭힐 때 강릉으로 가는 차표 한 장을 살게 언젠가 함께 찾았었던 그 바다를 바라볼 때 기쁨이 우리의 친한 친구였을 때 우릴 취하게 하던 그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강릉으로 가는 차표 한 장을 살게 난 그곳으로 떠날 수 있는 용기조차 없어 그저 수첩 속에 그 차표들을 모으고 어느 늦은 밤 허름한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마음속에 숨은 하나를 찾아볼게
너의 추억이 감당할 수 없도록 가까워질 때 내가 떠나야 했던 이유가 떠오를 때 늦은 밤 텅 빈 나의 방에 돌아갈 용기가 없을 때 강릉으로 가는 차표 한 장을 살게 난 그곳으로 떠날 수 있는 용기조차 없어 그저 수첩 속에 그 차표들을 모을 뿐 어느 늦은 밤 허름한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마음속에 숨은 바다를 찾아보